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85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약간 무슨 미확인 보도처럼 나왔다가 슬그머니 가짜 뉴스로 해갖고 슬그머니 없어진 뉴스가 네. 하나 있거든요. 모르죠?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가짜 뉴스예요? 예, 지난달 22일 그러니까 네네. 4월인가요? 벌써? 4월 네. 22일 날 북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네. 사고가 나서 32명이나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건 봤는데 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속죄한다는 성명을 내고 기차에 올라 직접 중국에 송환되는 시신과 부상자를 전송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이 위원장이 너무 예의를 차려서 이거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마오쩌둥 옛 주석가 이 죽은 사람이죠. 그 친손자인 마오 신위가 이제 사망자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 소식이 가짜 뉴스였어요? 예, 가짜 뉴스입니다. 마오 신위가 마오쩌둥의 둘째 아들인 마오 안칭이거든요. 모안청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게 장남입니다. 마오쩌둥한테는 거의 둘째 부인한테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둘째가 마오 안칭이었고 네. 마오 신위는 이제 마오 안칭의 장남이었죠. 지금 48살인데 2010년에 중국의 최연소 군장성으로 승진해서 지금 중국 군사과학원 전략연구부 부부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가짜 뉴스가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예의를 차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 홀대 큰일 났다는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사망자 속에 끼어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쟁에서 죽은 마오쩌둥의 장남, 아까 얘기했던 마오 안칭의 그 형이죠. 그 장남이니까 마오 안닝, 그러니까 모 안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묻혀 있는 평안남도 회창군 거기 보면 이제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사망자 묘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군, 중공군이죠. 우리가 따지면 거기에 이제 참전했던 사람이 그 전사한 사람들 묘역을 거기다 이제 놨는데 거기에 이제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 소문이 떠던 거죠. 근데 가짜 뉴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이제 가짜 뉴스가 계속 이제 중국 대륙에서 퍼지니까 그 마오 신위가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마오쩌둥 주석 장남이 북한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마오쩌둥 장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벤플리트 장군, 저 옛날 그 미군 아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레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마연 기자는 혹시 한나라를 세운 유방 알죠? 항우하고 싸워서 이긴 인물이죠. 초한 전쟁 때요. 예, 그렇습니다. 진나라하고 이제 진나라가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진나라하고도 싸우고 그다음에 항우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항우 밑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항우하고의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고 결국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거죠. 한나라를 건국한 한나라 고조 유방.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농공행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장수들은 좀 뒤로 이렇게 쳐버리고 소하라는 인물을 최고의 특등 공신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소하가 누구냐 하면 후방에서 보급품을 마련하고 병참 기지를 다지는 그런 공을 세운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운 장수들은 반발을 했겠죠. 그럴 만도 하네요. 죽 써서 줬다 이런 말도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수들은 내가 이 적군 몇 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몇 개의 성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공을 다투고 있는데 유방이 이제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농공행상을 강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발을 하니까 유방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장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들은 사냥꾼과 사냥개를 아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죠. 압니다만 하니까 이제 사냥에서 짐승이나 토끼를 쫓아가 죽이는 것은 사냥개다. 그러나 사냥개에 줄을 놓아서 짐승이 있는 곳을 지시하고 이러는 거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들, 그러니까 장수들은 그냥 짐승을 잡아올 뿐이지만
그래서 공로는 마치 사냥개와 같은 공로다. 그러나 소아라는 인물은 사냥개의 줄을 놓아서 목표물을 잡아오게 한 그런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냥꾼과 같은 공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록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보급품을 마련해서 후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한 소아의 공로가 가장 크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아가 후방에 남아서 세금을 막 거두고 그다음에 지역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 결손된 병력을 막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방에서 이제 병력을 만들어서 계속 보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니까 되게 그 공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방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은 이 혼자 혹은 많아야 두세 명이 나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소아라는 사람은 전 가문의 수십 명이 모두 나를 따라서 전쟁터에 참전을 했다. 이런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정말 다른 장수들은 찍소리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항우하고 이제 그 유방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때인데 기원전 204년인데 자꾸 유방이 전방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번 이렇게 이 사람을 보내갖고 후방에 있던 소아를 자꾸 위로하는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소아는 감격한 거죠.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전투를 벌이는데 주군이 그러니까 유방이 근데 후방에 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하고 이제 굉장히 감격해 하는데 옆에 있던 그 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소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주군 이거 유방이 왜 당신한테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갖고 격려를 하는지 아느냐? 그건 당신을 위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배신할까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의 형제 자매가 싸울 수 있는 운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두 참전시켜라. 그러면 그 유방 주군은 당신을 더욱 신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자기가 전쟁 나가 있을 때 후방에 남아있던 소아가 딴짓할까 봐 걱정을 했다는 거네요. 계속 사자를 보내서 소아를 위로하는 척 또 감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아는 깨닫지 못하고 아, 주군이 나를 생각하나 보다 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 군대를 보내야 되는구나 해갖고 결국은 이제 전 가문의 젊은 남자들 전부 군대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항고주 유방이 결국 소아의 그 점을 결정적으로 높이 사서 특등 공신으로 내세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소아의 가문은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거네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전쟁의 임원은 어떻게 보면 지도층의 자세를 일러주는 어떻게 보면 일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비록 적으로 만났죠. 중공군 같은 경우는 그 마오쩌둥 주석 그리고 그 장남 일화도 사실은 비슷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장남의 유해가 북한 땅에 묻혀 있는 거죠. 마오쩌둥 아들이 어떻게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을 알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갖고 우리는 처음에 계속 밀리다가 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제 북진하고 10월쯤 되면 이제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잖아요. 거기 이제 그래서 북진 통일이 다 되는구나 했더니 이때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개입 명분은 뭐냐면 항미 원조, 미국이 한 거하고 조선을 돕는다라는 거로 해서 항미 원조라고 해서 이제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마영 기자 혹시 순망즉 치한, 호파즉 당위라는 한자성어를 아나요? 순망즉 치한은 알죠. 네. 뭐예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게 순망치한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파당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문이 망가지면 안채가 위롭다 이런 위태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바깥문이 망가지면 안채가 위태롭다는 거는 북한이 만약에 망하거나 위태로우면 중국도 망하거나 위태롭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마오쩌둥 장남이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라고 한 거예요. 뭐 중국 측 자료를 보면 뭐 마오안닝이 손 들고 나섰다는 거죠.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당장 허락했어요. 그 아니라 그럽니다. 그 뭐 사실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지도부들도 뭐 아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오쩌둥이 그랬다 그러죠. 안닝이는 내 아들이다. 누구냐? 마오쩌둥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아들이 죽음을 무서워해갖고 참전을 피한다면 어느 백성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오쩌둥에게 이 맏아들 안닝이 특별한 존재라면서요. 마오쩌둥 둘째 부인이 있거든요. 혁명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양계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양카이 후이라고 이제 발음을 해요. 그 사이에서 나온 맏아들인데요. 사실 네. 마오쩌둥은 일생을 통틀어서 4번을 결혼했습니다. 많이도 했죠.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15살 나이에 이제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서 결혼한 그 라씨 가문 루어라고 하는데 네. 그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건 애정 없는 결혼이었다고 봐야죠. 그 두 번째 그 부인이 바로 이제 양계해 그 양카이 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자정 그러니까 헛지전이라고 하고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사인방의 한 사람 강청 그러니까 장칭이었죠. 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인을 좀 유달리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인 양카이 후이라는데 좀 비극적이었어요. 그 양카이 후이의 아버지가 마오쩌둥의 스승이었거든요. 양창지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 마오쩌둥이 혁명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양카이 후이도 그 공산당 입당한 여자였는데 사랑을 나눴고 그래서 이제 둘을 낳죠. 마오 안닝하고 아까 얘기했던 마오 안칭을 낳은 거죠. 뭔가 부인이라기보다 혁명 동지 이런 느낌이 더 짙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뭐 50여 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몇 년 뒤에 뭐 몇 년이죠. 한 20년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4억 인구를 아우를 정도로 정말 중국을 제패했잖아요. 초창기에는 고초를 엄청나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라 그랬잖아요. 양카이가 1930년 10월에 홍군이 이제 그 공산당 군인데 그 창사 공격을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게 국민당 군벌 허전이라는 사람한테 잡혀요. 그러면 이제 허전이 양카이 후이한테 마오쩌둥 당신 남편하고 헤어지겠다는 성명서를 내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양카이 후이는 단칼에 그럴 수 없다고 거부를 하면서 대신에 남편의 혁명이 속히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럽니다. 결국 양카이 후이가 어린 두 아들 아까 얘기했던 마오 안닝하고 마오 안칭 이 보는 앞에서 8살, 7살이었는데 총살을 당하고 마는 거죠. 어떻게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8살, 7살. 너무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마오쩌둥 참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애들도 엄마의 죽음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겠죠. 그 중에서도 마오 안닝, 그러니까 맏아들에 대한 기대는 각별했는데요.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좀 이렇게 촌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마오쩌둥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맏아들에게 후계자 교육을 시킨 걸까요? 뭐 15살에 소련에 유학을 보냈다 그러고 그래서 그 맏아들이 국공한 전쟁이 한창이던 그 해방 이후에 1946년에 그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 공산당의 거점이었던 연안, 옛난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그 맏아들의 옷에서 소련 군장을 다 띄워버리고 오래된 면옷을 입힌 다음에 일반 병사하고 똑같은 식사를 하라라는 명을 내리고 그다음에 노동대학 가서 공부하라라고 하면서 농촌으로 이렇게 하방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죠. 그 시골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된다. 노동해라. 그리고 수학을 거두게 되면 돌아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에 다시 들어가라. 괜찮겠지 하고 이제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오 안닝은 시골에서 노새를 꿀고 또 인분이라는 게 사실 똥이잖아요. 똥을 주고 쟁기를 갈고 파고 그 뭐 파종하고 뭐 이런 농사일을 죄다 배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농사일을 다 배우고 이제 연안으로 돌아온 맏아들을 보고 마오쩌둥 주석이 막 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 없는 농사꾼 모습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뭐 수건을 머리에 쓰고 뭐 농민복 까무잡잡 뭐 그을린 팔 그다음에 새까맣게 탄 얼굴 뭐 이런 완전히 영락 없는 촌농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손이 막 굳었고 피망울로 머리 굳어졌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장하다 흰 뚱보가 검은 뚱보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노동대학을 졸업했다는 조엽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6년에 돌아왔으니까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그 당시에 그 맏아들은 베이징 기계 총 공장의 총 지부 부서기를 맡고 있었다는 건데 게다가 또 결혼한 지도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 전쟁 때 중국은 적국이었잖아요. 그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마오쩌둥의 결심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적국을 너무 또 이게 찬양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 지원군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령관이 팽덕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 발음으로 펑더 화이라고 하죠. 예.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이 마오쩌둥하고 마오안닝은 한 목소리로 나는 직접 이제 전선에 싸우겠다. 아들도 전선에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병 지휘관을 원했는데 그래도 펑더화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오안닝을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배속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로 배속을 시켰는데 주석이 아들을 어떻게 전선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전선도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내막은 지금도 모릅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증언마다 저작말마다 하여튼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 팩트는 뭐냐면 1950년 11월 25일 오전 11시쯤에 미 26 폭격기가 소위탄 그러니까 이게 네이팜탄이라고 하는데 휘발유를 응고시켜서 만든 폭탄입니다. 그 세례를 중국군 진지에다 퍼부었는데 그 사령관 막사에 있던 마오안닝이 순식간에 수덩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왜 그 막사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설이 많아요. 마오안닝은 미 공군의 공습이 임박했는데 왜 그곳에 있었을까?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좋게 보는 사람들은 급한 서류를 정리하려고 처리하다가 폭격을 맞았다 이런 설이 있고 그다음에 밤샘 작업을 하고 잠에 들었다가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폭격을 맞았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음식을 해먹다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 계란을 선물했는데 사실 전쟁 중에는 계란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거든요. 그 계란으로 볶음밥을 해먹었는데 연기가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피어나는 걸 보고 미 공군이 그걸 보고 이제 신호를 삼아서 표적으로 삼았고 폭격했다라는 설이 있는 거죠. 어느 주장이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잘 포장하려고 아까 일하다가 그랬다, 뭐 밤새다가 그랬다 이런 게 있는데 진실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한국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전해서 죽었다라는 건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죽었으니까 펑더하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그랬겠네요. 마오 주석 아들이 졸지에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달 이상으로 이제 그 사실을 알리지를 못했다 그러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알릴까 말까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원라이 그러니까 주은내 총리의 허락을 맡아서 좀 비밀로 조금만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데 그 얼마 후에 나중에 이제 그 펑더하이가 전황을 보고하러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오 주석한테 제가 아드님을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더하이가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마오쩌둥 알게 된 거예요? 그랬다 그럽니다. 아유, 하늘이 정말 무너졌겠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어땠는지가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요. 무표정하게 눈을 껌뻑껌뻑하더니 시신을 테이블 위에 담배 케이스로 옮겼다. 담배를 집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거죠. 부들부들 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오쩌둥의 눈가에는 어느덧 물기가 촉촉해졌다라고 하면서 줄담배를 피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줄담배를 피우고 나서 가슴이 터지도록 큰 한숨을 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놈은 마오쩌둥의 아들이니까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마오안닝의 시신은 왜 북한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송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딱 잘라 말았다는 거죠. 중국 인민의 의리를 말해주는 표본이다. 그냥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라라고 얘기하면서 공식 발표로는 뭐라 그랬냐면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희생 없이는 승리도 없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는 없다. 보통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혁명을 위해 피를 뿌리고 희생된 이는 아주 많다라고 했다는 거죠. 정말 감탄할 만한 지도자 가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 전쟁에는 적군이긴 했네요. 아군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범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임스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벤플리트 장군 부자이라는 저도 언뜻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얘기는 그 1952년 4월 4일 날 벤플리트 장군이 급보를 받습니다. 사령관님의 아들이 지미가 지금 새벽 야간 근무 수행을 나갔는데 아직 귀환하지 않았다라는 급보를 받죠. 귀환하지 않았다는 거는 실종인가요? 이게 그 4월 4일 새벽인데 공군 중이었거든요. 아들이 지미가. 그래서 이제
3명, 2명하고 같이 이제 출격을 했는데 네. B-26 폭격기로 해서 이제 압록강 남쪽 50마일 지점에 있는 순천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정찰 폭격을 하라라는 임무를 받고 갔는데 정찰 폭격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군의 주 보급로를 네. 섬멸하는 작전이죠. 그걸 교살 작전이라고 하는데 목조르기예요. 목조르기라는 건 목구멍으로 가는 그걸 막는다는 것은 보급품을 막는 그런 그 작전이거든요. 예. 숨통을 끊는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융단 폭격을 해갖고 철도와 도로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 때문에 중국군하고 북한군이 엄청난 고초를 받았거든요. 보급이 안 돼갖고 그랬던 작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미의 출격이 4번째였는데 단독으로 투입되는 비행 임무는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기지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색 작전을 벌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해주나 서울 북서부 연안 여기서 이제 추락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건데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이제 계기판을 바라보고 했는데 뭐 항공기 잔해 폭발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성과가 없었대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제 수색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이 날이 저무니까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부인한테 통지문을 준비를 했는데 아 나는 전투 중에 그 실종된 내 아들 지미가 곧 발견돼서 안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해주 진남포 쪽 그 사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구출된 경우는 많다. 그래서 지금 공군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당신도 의연하게 버텨주기 바란다라는 통지문을 보냈죠.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못 찾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수색 작전을 계속 펴서 시즌을 찾자라고 했는데 벤프리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작전이 많지 않느냐. 내 아들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작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얼마나 가슴이 탔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 아버지 마오쩌둥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줄담배 피면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건데 네. 그 벤플리트도 집무실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 그러면서 이제 서울 북서쪽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 편지가 한 300통 이상이 사령부에 쇄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00통 이상의 편지에다가 답장을 손수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찾을 가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해서 한국전에서 실종된 모든 부모한테 벤플리트가 위로 전문을 보냈다 그럽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모든 부모님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벗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벗이라는 건 결국 그 한국 그다음에 네네. 참전했던 전우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육군 보병이 되기를 바랐다면서요? 뭐 그랬다 그럽니다. 벤플리트가 나중에 이제 성조지에 이제 회고를 했는데 나는 지미가 보병이기를 원했다. 근데 지미는 육군 체질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동경했다는 거죠. 그 원래 젊은이들이 좀 하늘을 동경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참전을 자원을 했고 지미도 역시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 이거 얘 좀 빼주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역시 그 마오쩌둥하고 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마오안닝보다는 좀 뭐 순도가 높은 뭐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죽음이라는 게 순도가 높고 그렇죠. 안 높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벤플리트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참전 명령을 받자마자 어머니한테 헬렌이라고 하는데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그 아버지 이 벤플리트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저는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라는 그런 그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냈다 그럽니다. 한국에 왔을 때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교육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죽기 보름 전쯤인데요. 52년 3월 19일에 그 아버지의 60회 생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러기 사냥을 같이 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자의 마지막 나들이가 된 거고 그 죽기 직전인데 4월 2일 날 이틀 전이죠. 벤플리트 장군 이제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제가 북한 지역으로 출격할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부자간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답니다. 네, 이 벤플리트뿐이 아니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중에는 지도층 인사들의 자제가 많았다면서요? 예, 그 미군 현역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35명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예. 그 중에 2차 대전의 영웅이 있죠. 아이젠하워 원수의 아들 존 소령은 그 미 3사단 대대장으로 해서 낙동강 전투에 참전을 했죠. 그다음에 8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의 아들 샘 대위가 중대장으로 참전을 하고 그다음에 클라크 장군의 아들 빌 또 이제 무어 장군의 부호로 이제 활약을 하고 예. 그 이 뭐 이제 하여튼 그랬다가 소총 중대장으로 또 자원을 해갖고 예. 무어 장군의 부관되었던 그 클라크 장군 아들 얘기라는 거예요. 예. 단장의 능선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이 고지전이 있거든요. 거기 예.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소령으로 진급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 제1항공 사단장인 해리스 소장의 아들 네. 또 이제 뭐 장진호 철수 작전을 지휘하다가 전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마오쩌둥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 이런 분들 너무 훌륭하지만 다 외국인이네요. 예, 사실 뭐 우리는 없냐 그랬더니 우리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삼국시대 반굴과 관창 뭐 원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방굴과 관창은 알겠는데. 예. 네. 방굴은 그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김흠순이라 있거든요. 예. 아들이 방굴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 나당연합군이 660년에 이제 그 계백 장군하고 이제 싸워서 사전 4패를 고전하는데 예. 이 김흠순이라는 사람이 아들 방굴한테 말하죠. 신하 노릇하자면 충만한 게 없고, 그러니까 충성만한 게 없고, 자식 노릇하자면 효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고 충혈을 다하는 것이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굴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제 용감하게 싸워 죽고 네. 또 관창 유명하잖아요. 품일 예, 장군의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는데 늘 뭐 계백 장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군하고 싸우다가 이제 잡히니까 계백 장군이 너무 그 어린 애를 보고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아 신라에 이렇게 뛰어난 병사가 많구나. 이렇게 어린 애들도 있는데 그 얼마나 그 장년 병사들은 얼마나 이 신라 병들은 네. 용감하겠냐라고 하죠.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이게 관창이 우물물을 마신 다음에 다시 또 출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백 장군이 잡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때는 목을 베어갖고 이제 말한장으로 메어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품일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들의 머리를 붙들고 소매로 피를 닦으면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의 얼굴과 눈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정말 이게 신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후회는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당시에 고전을 하던 신라군이 방굴과 관창의 용기를 보고서는 이제 용기 백배에서 백제군을 크게 격파했다. 이런 유명한 일화죠. 그죠? 네. 원술랑도 있지 않아요? 원술은 사실은 김유신 장군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유신 장군이 그 원술이 사실은 당나라 전쟁에서 전투에서 싸우고 패했어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살아 돌아오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이 문무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자식은 왕명을 욕되게 하고 가온 또한 저버렸으니까 저놈은 목을 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아 무슨 소리냐라고 용서를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원술이 아들이. 근데 그 살아남은 게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다니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들이 아들 구실을 못하는 아들 아니냐. 네. 니네 아버지도 너를 안 봤는데 엄마인 내가 너를 봐서는 되겠냐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쫓아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지독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술이 통곡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구르고 막 그랬다는 거죠. 네. 차마 떠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년이 흘렀는데 그 이제 당나라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전투가 있었거든요. 매소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술이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공행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가 무슨 상이냐라고 끝내 벼슬을 하지 않고 그 세상을 그냥 끝냈다라는 기록이 있죠. 방굴이나 관창, 원술은 한국 시대 사람이야 좀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너무 그 옛날 지금은 없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사실 최근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유명한 그 일가가 있죠. 그 이회영 네. 일가, 그렇죠. 육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회영 가문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죠. 예, 그 대대로 이제 고관대작을 지낸
그 이혜영 형제는 사실은 그 일제 치하에서 예.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죠. 그렇죠. 후작, 남작, 백작 소리 들을 수 있었죠. 뭐 그리고 잘만 하면 은사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일제의 회유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팔아서 40만 원을 마련한 다음에 60여 명의 식소를 데리고 한만 국경을 넘어섰잖아요. 그 40만 원이면 지금 가치로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지금 가치로 600억이라는 소리도 있고 2천억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억이든 2천억이든 누가 그걸 팔아갖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팽개치고 호의유식하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걸 다 팽개치고 독립운동에 다 투신했잖아요. 무엇보다 가문 전체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것이 대단해요. 배부른 노예보다는 배고픈 투사로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을 빛낸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고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대에서 사람을 꼽자 그러니까 사실 뭐 못 꼽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혜영 육형제 가문 사실 일제시대 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다 전쟁,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울 감자를 쓰는데 과거 현재를 비춰보고 또 자기 얼굴도 비춰보는 거울이라서 통감이라고 우리가 자치통감이라는 게 역사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나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오쩌둥이 그랬다잖아요. 그놈은 마오쩌둥 내 자식이다. 라는 말이 있고 벤플리트도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하면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식한테 과연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